정치뉴스의 넘버원 국회 라이브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일어나는 정치권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6월 20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원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법사위와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금지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여야의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만한 말장난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원구성 의지가 있다면 국회로 돌아오라고 맞받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최후 통첩에 따라 이번 주말이 여야의 원구성 협상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 의장은 다음 주 조속히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6월 국회 회기 중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달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합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오늘 출마를 공식화했고 나경원 의원도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대표 연임을 결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규정에 따른 대표직 사퇴 시점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의 입장 발표와 사퇴 시점은 다음 주가 유력해 보입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구성 최종 협상 시한을 이번 주말까지로 못 박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교대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금지로 맞받아치면서 원구성 협상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차기 지도부 선출도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동길 기자. 네, 국회 사당입니다. 먼저 여야의 원구성 협상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주말까지로 여야의 최후 통첩을 날리면서 다음 주에는 원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여야가 새로운 제안들을 내놓으면서 출구를 모색하기 시작했지만 여야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안을 제시하면서 타결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맞자고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은 앞으로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금지와 국회 운영 적극 협조,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 대한 여당의 적극 항의를 조건으로 내걸으며 맞받아쳤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야 모두 회의가 있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연이어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당의 진정 어린 제안에 대해 이러한 오만한 말장난이나 하면서 무조건 민주당의 폭주에 동참하라는 것은 여당 의원들까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부대로 명심 독재의 길에 줄 세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만 결심하면 됩니다. 국회법 무시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소하고 국회로 돌아오면 됩니다. 진심으로 원구성 의지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국민의힘 목 국회 부의장 후보 뽑고 상임위위원 선임안부터 제출하십시오. 민주당은 잠시 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지막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도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총의를 모을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자, 김동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의 최후 통첩을 하면서 22대 국회 원구성을 다음 주에는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국회 일정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원구성 협상의 진전이 없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지막 압박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우 의장이 협상 시한을 이번 주로 못 박은 것은 이번 6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로도 읽힙니다. 6월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 달 4일까지인데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여야가 하루씩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보통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대정부 질문 기간은 여야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고 보면 나흘에서 닷새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게 시간을 역으로 계산해 보면 다음 주 월요일 우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마지막 정리를 한 다음 날 화요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나머지 7개의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개원식까지 진행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윤동일 기자, 여야의 차기 당대표 선거도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당권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윤곽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의 최대 관심사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인데요. 한 전 위원장이 출마 결심을 굳히고 오는 23일 차기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한 전 위원장은 여의도에 선거 캠프를 꾸리고 최근 당내 중진 의원들에게 연락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오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유력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당내외 인사들에게 자신의 출마 결심을 밝히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정해졌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오늘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가 연임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대표가 당대표 선거 후보로 등록하려면 규정상 현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대표직 사퇴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내일 최고위 회의까지 주재하고 사퇴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이 대표가 아직 고민 중이라고 밝히면서 이 대표의 입장 발표와 사퇴 시점은 다음 주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고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열린 김대중과 6월 민주항쟁 세미나에 나란히 참석해 김대중 정신을 기렸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대중 정신과 6월 항쟁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영삼, 김대중 두 지도자가 선두에서 6월 항쟁을 이끌고 직선제 개헌으로 우리 정치에 초석을 놓은 덕분에 헌정 질서를 이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저출생 대책 발표에 발맞춰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입법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4개 법안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필수의료 육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당론으로 발의했는데 5년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육성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원지검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봐주기식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태 전 회장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검찰이 주가 조작 관련 일부 혐의를 누락시키고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주가 조작 실체가 드러나면 검찰이 쌍방울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접견하고 경기도를 중심으로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반도체 산업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경기도 기흥이나 수원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을 잘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적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면서 관련 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후위기 대응도 중요한 국가 현안이라고 짚고 아리백 등 글로벌 탄소 경제에 대해서 경기도가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법사위 운영위 위원장을 1년씩 교대로 맡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1년간 거부권을 안 쓴다면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주말까지 협상하라는 최종 통보를 한 만큼 일단 여야가 주말까지 원구성 논의를 이어가긴 할 텐데요.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정당당 진수희 김유정 전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원구성 협상부터 좀 다뤄봐야 될 텐데요. 일단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안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쟁점 상임이죠. 그래서 법사위 운영을 1년씩 번갈아 가면서 하자. 여기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표,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좀 받아친 그런 상황이에요. 네, 어제 그 제안을 보고 네. 제가 민주당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그 제안 받으셔야 된다. 받는 게 앞으로 민주당의 득이 될 거라 이렇게 번갈아 생각합니다. 가면서 하자. 네, 예. 네. 저는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보다 법사위는 이제 지금 첫 1년 민주당이 하고 두 번째 해에는 이제 그 국민의힘이 하는 거가 맞는 것 같고, 그 대신 이제 운영위는 거꾸로 첫 1년은 국민의힘이 맡고 두 번째 해에 이제 민주당이 가져가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저런 제안을 한 정도면 이제 민주당이 더 이상 뭐 힘자랑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길게 봐서 민주당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되면 그래서 협상이 안 되면 우원식 그 국회의장께서 어떤 다음 주 초에는 어떻게든 법대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뭐 18개 상임위를 다 민주당에 가져가는 걸로 만약에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과연 민주당에 부담이 없을까요? 글쎄요. 이제부터는 국민 여론이 오히려 민주당에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저 제안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자존심을 자존심 조금 접으면서까지 저런 제안을 한 거니까 받는 게 맞고요. 대신 민주당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거부권을 1년 제한하는 거를 다시 역제안을 했는데, 저거는 저는 받을 수가 없고요, 여당 입장에서. 왜냐하면 거부권이라는 거는 행정부에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저거를 권한이다. 여야 원내 협상에서 건드린다는 거는 삼권 분립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저런 제안을는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제안을 한 것 자체부터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아주 이쯤에서 받아들이고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민주당이 오늘 오후 2시,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 10시에 이제 의총을 할 예정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번갈아하지 않은 안에 대해서? 그러긴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처음에 그 개원 협상이 이제 좀 교착 국면에 있을 때 21대처럼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과거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은 이제 너무 멀리 왔고, 또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도 조금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법사위원장은 우리를 달라. 그러다가 이제 원내 운영위원회 달라. 그러다가 이제 반반으로 가자. 그 얘기 나오기 직전에는 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겠다, 헌재. 그러니까 조금 우왕좌왕하고, 내부에서도 7개 상임이라도 받자 말자 막 이러면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시체말로 모양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양당 모두 서로 수용할 수 없는 제안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7개 상임위를 받고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힘이 더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일 당장 법사위 입법 청문회 올 건지 말 건지도 고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재의결 할 때나 또는 특검법 통과시킬 때 처음에 통과할 때 들어와야죠.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서라도 이제는 민주당도 돌이킬 수 없고 국민의힘도 더 물러날 곳이 없다면 7개 상임위를 받고 실리를 챙기는 게 저는 더 맞을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은 조금 협상해서 타협점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현실적으로 더 이상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겁니다. 번갈아 가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고 7개라도 받아라. 아니,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게 민주당이 저 원구성 협상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 대고
당 운영과 관련해서 예. 이재명 대표 그 1급 체제를 더 공고하게 하는 방향으로 당원 당규 개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민주당 저래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원구성 협상을 놓고 이렇게까지 강경 모드로 간다. 그러면 저는 국민 여론은 또 삽시간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모두 말씀드린 대로 이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 저는 민주당 앞으로 도움될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그거라도 받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게 지금 법사위나 운영이 첫 1년을 민주당이 운영을 한다고 해도 그동안에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못했었던 법안들 있잖아요. 그런 거 법사위원장 1년 하면서 충분히 다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요. 운영위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을 상대로 뭐 추궁할 거라든지 뭐 따져 물을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1년 안에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대통령실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꼭 운영이 아니더라도 각 상임위에서 나누어서 얼마든지 따질 거 따지고 할 수 있거든요. 거부권 행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여당이 저걸 받을 수가 없는 게 뭐 여당의 당리당략을 떠나서 저거는 우리나라 정치체제 삼권 분립의 기본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저런 제안을 하신 분 자체의 어떤 민주적인 마인드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개만 받는 일은 7개만 일단 7개 상임.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1년 교대하는 거 교대하는 거 말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7개 남은 거라도 가져가라. 저 정도 협상을 했는데 그 야당이 안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럼 알겠어요 하면서 7개만 주세요. 이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저렇게 되면 결국은 그럼 18개 상임위 다 갖고 책임져라. 이렇게 되면 저는 그런 상황이 오면 좀 민주당에 결코 득될 게 없다는 생각이 결코 장기적으로 득될 건 없어요. 그리고 18대 0 상황이 지금 오지 말란 법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21대 국회 전반부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결국 그렇게 서로 타협점을 못 찾는다면. 그런데 이제 21대보다는 부담은 좀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당이면서 상임위 18개를 다 가졌을 때 하고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권력의 독점인데 지금은 여당이 아니고 야당의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21대보다는 부담이 조금 덜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 18개 상임위를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바대로 어떤 입법 활동을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 때 초반처럼 부동산 3법 가지고 해서 결국에는 민심을 잃어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어디까지 민심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민주당의 고민이 좀 있어야겠죠. 만약에 18개를 다 가져간다면.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물론 민주당 쪽에서는 그 개딸 당원들의 엄청난 반발은 예상됩니다만 민주당이 그 개딸들만 쳐다보면서 정치할 건 아니잖아요. 특히 중도층이나 전체 국민들의 여론이 어떨지 를 살펴가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내일로 예정된 그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입법 청문회도 지금 이대로 협상 없이 계속되면 국민의힘 의원들 법사위에 안 들어올 거고요. 증인들도 제가 보기에는 반쪽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신 오늘 내일 중에라도 저게 협상이 타결이 되면 내일로 예정된 그 청문회를 며칠 연기해서 제대로 양당이 다 참여한 가운데 제대로 온전한 청문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모저모로 저는 민주당이 이쯤에서 첫 번째 제안 나왔을 때 바로 받기는 좀 그랬다 쳐도 오늘 지나면서는 이제 받는 걸로 저는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짧게 받을 수용 가능성은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관적이군요.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여러 이유에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 의총 그리고 이번 주말까지 진행된 상황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좀 짧게 좀 진수 의원께서 전공 분야이시니까 어제 인구 비상사태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언하고 그리고 2030년까지 1.0명까지 학교 출산율 올리겠다 해서 이제 일가정 양립, 그다음에 양육 문제, 주거 문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트랙으로 해서 각종 대책을 만들고 이를 위해서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저출생 대응 기획부 이거를 이제 인구 전략 기획부 이름을 바꿔서 이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부터 이 일을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때문에 아쉬운데요. 일단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짧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긴 이야기를 좀 짧게 하자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출산 억제책에서 출산 장려책으로 정책 전환이 너무 늦은 거예요.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왜냐하면 1983년에 이미 2.1이라고 하는 인구, 그걸 대체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인구가 줄지도 늘지도 않는 출산율이 83년에 이미 도달했는데 그때도 우리는 열심히 그냥 출산 억제책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무려 13년이 흐른 96년에야 그 출산 억제책을 이제 중단을 했고 그러고도 한 10년쯤 더 있다가 2005년도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 뭐 법을 만들고 위원회를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정책을 전환. 그러니까 20년이 늦어진 후에 이제 이걸 하려다 보니 20년이 늦어졌군요. 원인이 엄청 복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원인이 되는 거를 다 정책으로 내놓고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식 정책이 되고 우선순위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과는 제대로 안 나타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국민들로부터 비난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야말로 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난 20년 동안이나 늦었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태어난 여성들이 지금 가임 여성이 된 거예요. 가임 여성의 인구풀이 워낙에 이제 작아져 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부지런히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출산율이 좀 올라온다고 해도 총 출생 아기 수는 그렇게 우리 기대만큼 늘 수가 없는 이런 현실에 봉착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뭐 하는 거는 다행이다 싶은데요. 1.0이라는 그런 목표를 뭐 3년 안에 이건 제가 보기에 조금 비현실적인 것 같고 2030년까지. 2030년까지.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이 그 일가정 양립 그게 제일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되고 이 유럽의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나라들을 참고해 보면 현금성 지원 정책에 가장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재정당국은 현금성 지원에 굉장히 인색해요. 그러니까 그런 발상을 좀 전환을 해서 그런 선진국 성공 사례를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비혼 가구 있잖아요. 법적으로 혼인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정부 정책의 혜택이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비혼 가구에서 출생한 출생아 수가 전체 출생아 수의 우리나라는 2.5%밖에 안 돼요. 그런데 미국만 해도 40%, 영국은 한 50%, 알겠습니다. 프랑스는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발상 전환을 해서 혼인하지 않은 그런 가구에서 낳은 아이들도 다 똑같이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하면서 이제 비혼 가구에서도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정책으로 과감하게 저는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 의원님께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셔서 다음 죄송합니다. 질문으로 넘어가라고 하는데 짧게 말씀 짧게요. 해주시겠어요? 이게 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2021년 OECD 38개국 중에서 우리가 합계 출산율 1.1명 그 이하의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거든요. 그러면은 애초에 국정 아젠다로 이걸 설정하고 갔으면 그나마도 민심을 좀 얻을 수 있었을 거다 생각하는데 교육부가 뭐 학사, 석사, 박사 통합과정에서 조기 졸업시킨다.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여아들을 좀 조기 입학시킨다. 그런 것들을 저출생 대책이라고 내놓는 거는 덤앤더머 같은 일이니까 입법과 예산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국회 들어오세요. 국회에서 결국은 이걸 다 이제 해결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원구성도 안 되고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도 8월 18일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이제 연임할 것이 이제 출마할 것이 이제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퇴를 이제 언제 하느냐 이제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어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고위원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께서 이런 발언을 했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다. 물론 이제 앞뒤 맥락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쭉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앞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근에 당원 당규 개정이 이재명 대표 맞춤형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대표 시대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서 좀 이게 충성 발언들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 21세기 판 이재명의 유신 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거나 다름없다고 보고요. 아까 뉴스에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뭐 이야기도 나온 과연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 민주당이 배출한 두 걸출한 대통령께서 계셨다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 대목이 궁금해져서 그 말씀만 드리고요. 민주당에 이 붙여져 있는 그 두 분 대통령의 사진을 떼고 나서 이 일을 하시더라도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역대 민주당을 이끌었던 지지자들에게 좀 뭐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이런 말씀 같은데요.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강민구 들으셨어요? 최고위원이 예. 그 지명주 최고위원으로 이제 첫 아마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이었는데 민구스러운 이야기를 듣기에도 참 민망했다라는 예.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저는 어제 딱 그걸 듣는 순간 아이고 아버지 소리가 먼저 나오던데 굉장히 민망했고요.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는 뭐 얼마 전에 부친상을 당해서 이재명 대표나 당해서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이 참 감사했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는 대표한테 따로 얘기를 하고 공식적인 최고위원이라는 자리가 갖는 어떤 엄중한 무거움 책임감 제 일당으로서 이런 것들을 좀 가진다면 아마 정치 그 중앙무대의 첫 데뷔였는데 가기는 어마어마하게 됐는데 그게 페이머스가 아니고 노토리어스여서 다음번 발언을 오히려 더 기대하게 되는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할까 아마 기자들이 지명주 최고위원 발언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거든요. 보도할 때. 그런데 아마 이제는 아마 관심을 집중되겠죠. 그래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이재명의 시대라는 발언도 그렇고 좀 적당히 하자 그런 말씀 전 드립니다. 예. 또 다른 발언도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저녁에 관저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전임 원내대표단 윤지혁 원내대표였지 않습니까? 21대 마지막까지 이제 했던 윤지혁 원내대표를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한 15명 정도가 같이 이제 그 만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 이제 낙선하신 분도 있고 새로 22대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실 텐데 그분들 앞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 똘똘 뭉치자 그러면서 좀 야당을 상대할 때 좀 나이브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22대 국회 원구성, 그러니까 이제 원내 의석 자체가 너무나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을 수도 있는 이렇게 당이 좀 이렇게 북돋으려고 하는 그런 뭐 의도도 있었을 것 같고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앞으로 이제 전개될 특검 정국 이 걱정됐을 수도 있어서 똘똘 뭉쳐서 뭐 그런 거 좀 막아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마음 한켠에 있으시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좀 요즘 국민의힘에서 똘똘 뭉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만 뭉쳐도 되거든요. 너무 원팀이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민심에 이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선자 연찬에 가서도 거부권하고 예산 편성권 나 믿고 뭐 협상 카드로 써라, 무기로 써라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원구성도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협치하고 타협하세요라고 했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너무 원팀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자체도 특검이나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염려됩니다만 본인하고 대통령 그 부인에 대해서만 걱정합니까? 이렇게 모여서 원팀 똘똘 뭉치자는 얘기 그만하시고 너무 뭉쳤으니까 좀 해체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의료 분쟁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 걱정과 피해가 큽니까? 현장에 가가지고 중재하고 조정하고 갈등을 조정할 그런 역할을 대통령이 해주셔야지 2,000명 선언하고 손 놓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쪽 원팀은 걱정하지 마시고 국민이 원팀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대가 이제 다음 주 월화 후보 등록을 앞두고 사실상 뭐 막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되는 부분은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뭐 어디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굳히기냐 아니면 뒤집기냐 뭐 이제 요게 이제 주목되는
부분 같아요.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룰 세팅이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그 룰 세팅 발표되는 거 보면서 결국 뭐 어대한 하나마나한 전대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저 개인적으로 당이 앞으로 변화하겠다라는 희망과 기대는 좀 접은 상태인데 예. 아무튼 지금 보면 이제 나경원 의원 나오실 것 같고요. 또 예. 원희룡 의원이 오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예. 했다 그러는데 원희룡 의원의 저 출마는 제가 보기엔 그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이제 친윤 의원들이 좀 지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제 나경원 의원 쪽에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희룡 전 장관이 그 네. 틈새를 노리고 이제 전대 출마를 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이제 저렇게 되면 이제 결선 투표가 어떻게 될지 이제 궁금해. 결선 투표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예, 3파전?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지지가 워낙에 민심이 됐든 당심이 됐든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예. 과연 결선 투표가 될지 아니면 1차전에서 뭐 과반을 획득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 보여서 뭐 결선까지 가면 그런 분위기는 굉장히 이제 예, 역동성이 흥행이라든가 예, 또 국민들 관심을 예. 끌 수도 있는데 과연 그 수준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조금은 회의적으로 봅니다. 예, 네. 국민의힘 전대 상황 뭐 현재로서 뭐 3파전 구도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뭐 한나원 이런 얘기 하던데요. 그 두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망설이는 사이에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선수 치고 먼저 공식 선언을 했는데 저는 아마 결선 투표를 노린 뭐 그런 그 묘수가 아닐까 생각은 하는데요. 예. 내부 상황을 보니까 이철규 친윤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이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에도 굉장히 견제를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김경길 비대위원 뭐 그 영입 과정을 놓고 뭐 그리고 그 주변인들 한동훈 전 위원장 주변인들이 뭐 우리 당하고 조금 뭐 가치가 안 맞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데 본인이 뭐 데려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던데 진실을 떠나서 예. 이념 공방에 우리 국민 다 지쳤잖아요. 그리고 뭐 무슨 뭐 공산 전체주의 뭐 이 카르텔 이런 얘기에 지쳤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갈라치게 한 것도 이제는 집권당 내부에서 서로 색깔 논쟁까지 하게 생긴 이런 걸 보니까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팀 그만 외치고 제대로 민심 받드는 그런 당으로 집권 여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민주당 예. 이재명 대표 연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조금 더 역동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그 여야의 전당대회 이제 막이 지금 오르는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또 판단을 또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정당당 진수희 김유정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